안녕하세요. 율곡연구원 박원재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제목에 있는 것처럼 나아감과 물러감. 선비들 용어로 말하면 출처관이죠. 출처관. 나아가고 이제 진퇴관이라고도 그러고, 출처관에 관해서 그걸 요즘 시대에 어떻게 보는 게 필요할까라는 걸 말씀드릴 건데, 아까 그 앞에 기조 강연에서 정정길 그 선생님이 뭐 책임행정, 공무원의 소신 뭐 이런 걸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조선시대 공직사회 문화가 출처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가치관에 입각해서 정치 혹은 정책을 구현하다가 이게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으면 흔쾌하게 자리를 뭐 쉽게 말해서 걷어차버리고 나와버리는 그런 것들이 이제 출처관의 핵심인데, 그거야말로 가장 강력한 어떤 소신행정, 책임행정이 아마 표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그 구차하게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되게 치욕스럽게 생각했죠. 그래서 나아가서 자기 소신대로 하다가 아니면 물러나면 또 왕이 다시 또 오라고 또 하면은 또 안 나가겠다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문화가 조선시대 공직문화의 일반적인 그림인데, 사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공무원 보고 뭐가 당신이 알고 있는 어떤 그 헌법적 가치나 어떤 소신에 반하는 어떤 행동이 상급자의 명령이 있을 때 그만두고 나와버려라 이렇게 말하기 사실 어렵죠. 생계가 걸린 문제인데, 옛날엔 그만두고 나와도 대부분의 선비들이 하나의 지주였고 또 생계가 있었으니까 가능했었는 건데, 지금 그게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이게 제 생각엔 이게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공직가치의 핵심적인 부분이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 이걸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는데 어쨌든 그것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율곡연구원에 있어서 아무래도 율곡이기 선생을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 율곡이기 선생이 1584년에 과거에 급제를 해요. 그리고 1567년에 선조가 등극을 해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명종대 이제 외척 정치, 문정왕후 뭐 이런 식의 시대였는데, 외척이 없는 선조가 새로 등극하면서 사화의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어떤 뭔가 정치를 쇄신해 볼 수 있던 문화가 이제 시작이 됐었죠. 그때 그 당시에 그 관직 생활을 하신 분은 율곡 선생이죠. 퇴계 선생은 그 앞에 하셔가지고 사화의 시대를 사셨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신이나 이상을 실현하기 되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사셨었고, 율곡 선생은 반면에 어떤 외적도 청산되고 새로운 마인드를 가진 신진유림이 조정을 장악한 그런 식의 어떤 그 시대를 살았었어요. 그래서 율곡은 되게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조선이 건국된 지 200년이 다 돼 가는데 이대로 가다가 나라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쇄신을 해야 된다. 지금 조선은 중세기다. 가운데서 한번 꼬꾸러지는 그런 시대다라는 어떤 현실을 얘기하면서 계속 개혁 정책을 얘기하죠. 그게 그 유명한 그 만원봉사인데, 1574년에 율곡 선생이 만원봉사를 해서 장문의 그 이제 상소를 선조에게 올리죠. 그 핵심이 뭐냐면은, 그 정치라는 것은 시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정확히 캐치를 하고 그걸 할 때 어떻게 해야 실효적인 성과가 있게 할 것이냐가 핵심이라는 생각을 이제 선조인데 얘기를 하죠. 자기가 관직에 와서 몇 년 있다 보니까 다 좌우에 그 젊은 피들, 신진 사람들이 조정을 장악하고 군주도 새로 왔는데 정치는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를 생각하다가 군주나 신하가 수양을 잘해가지고 군자만 되면 나라는 제대로 돌아갈 것이라는 기존의 생각이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냐? 그런 기본적인 도덕적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조정을 채우고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다음이 우리 시대가 무엇을 해야 될 시대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마인드가 없으면은 요순이 임금 자리에 앉아있고 그 현명한 재상들이 조정을 채우고 있어도 좋은 정치를 실현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선조 보고 이제 그런 식의 정책을 하죠. 그런데 선조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병을 좀 약간 아프시기도 했지만은 병을 이제 1574년에 1월 달에 만원봉사를 올리고 3월 달에 선조가 시큰둥하니까
이제 몸도 아프니까 물러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줄에 물러나겠다니까 선조가 뭐라 그러냐. 병세가 그렇다면 어찌할 수 없다. 응가하는 것이 제일이다. 고시에 옛날 시에 맑은 물에 귀시쳐 인간사 아니 듣고 푸른 소나무 벗삼고 사슴과 한물이라 했으니 어찌 즐겁지 않겠는가. 이거 뭐예요? 갈래? 가 그럼 이런 얘기죠. 아 이거 지금 가면 어떡하냐 날 도와주지 얘기 아니고 물러난다고? 그래 옛날 시에 보니까 산수 좋은 데 가가지고 뭐 귀 씻고 좋은 데라면 좋다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주가 자신의 뜻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이제 율곡이 물러나죠. 74년, 75년, 74년 물러나가지고 그때 이제 해주에 있는 이제 그 석담국으로 들어가서 그 뒤에 은병정사를 짓고 지원들 잘 아시는 사계 김장생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그때 이제 그 우계 선생 밑에 있다가 그쪽에서 배우고 이러면서 이제 율곡선생 수제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은거에 있다가 물러나 있다가 여전히 조정이 돌아가는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들으니까 어떻게든 저걸 좀 바꾸고 보겠다고 한번 나갈 생각을 중간에 해요. 78년도 기사인데. 그러니까 절친인 우계 선생이 뭐라 그러냐.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지금 나간다는 게 무슨 명분이 있는 일이냐. 출처관에 있어서 뭔가 나아갈 명분이 있을 때 나가고 그렇지 않을 때 물러나는 것이 선비의 직분인데 당신이 물러날 때 아무런 바뀐 게 없는데 지금 뭘 나간다는 얘기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시 안 나가죠. 안 나가다가 이제 1580년 2년 더 지나서 1580년 12월 달에 대사관 직책을 받으면서 다시 조정에 나가서 이제 그 거의 단기 필마로 이 동인들하고 이렇게 그걸 하다가 한 3, 4년 하다가 이제 1584년 1월 달에 돌아가신 분이 율곡인데 근데 이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처럼 옛날의 선비들은 자기의 소신에 반하는 어떤 그런 식의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 안 된다는 과감하게 물러났던 것이 하나의 그 전통이었다. 이건 뭐 율곡 선생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비들이 그랬죠. 이런 것들이 출처간의 어떤 보면 핵심이다. 그러면은 선비는 관직에 나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이걸 일반적으로 대중 강의할 때 사람들인데 얘기하죠. 선비는 관직에 나가야 될까요? 안 나가야 될까요? 이러면 대부분 나가면 안 돼요. 이렇게. 선비는 뭔가 제야에서 고고하게 이렇게 인품을 지키면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선비를 잘못 생각하는 거죠. 유학의 태도는 당연히 공자고, 그죠? 그런 사람들. 그 공자나 맹자나 천하의 도가 시정되어 있으면 나아가서 자기가 품은 정치적 이상을 구현하는 것이 선비의 본분이다. 공자 스스로가 헌문편에 제자한 사람이 좋은 옥이 하나 있는데 이걸 궤 속에 잘 보관해 놓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공자가 당연히 팔아야지. 팔아야 된다. 나도 나를 사갈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학은 기본적으로 숙이 아니니요. 잘 아시는 것처럼 군자의 핵심은 자기 자신을 도덕적으로 수양하고 그걸 바탕으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같이 비슷한 용어 수기치인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게 유학의 핵심이에요. 그 대학도 기본적으로 대학 지도는 명덕하고 내 자신의 밝은 덕을 도야하고 그다음 재친민하고 백성들을 친애하고 주자는 걸 이제 바꿀 신자에서 백성들을 새롭게 한다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공동체 모두가 지선의 상태에 가서 머무는 것이 대학의 가르침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천이 빠지면 선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전통시대 선비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관직에 출세하는 게 거의 유일한 방법이죠. 지금하고 시대가 다르죠. 그죠? 다르니까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선비가 과거에 안 나가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라가 엉터리로 돌아가가지고 내가 나갈 때가 아니라고 그때 그렇던가 아니면 과거에 붙지 못해가서 못 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자질도 있고 과거에도 붙는 사람이 관직이 안 나간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그건 유학의 본분에 안 어울리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은 어떤 선비로서의 자질이 있는 사람은 공무원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이 돼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구체화시키고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비의 본분이에요. 그러니까 선비는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다. 그럼 선비는 언제든지 아무 때나 나가냐? 아니죠. 공자하고 맹자하고 공자 여기 말했죠. 천하의 도가 구현되고 있으면 관직에 나아가고 도가 무너지면 물러난다. 운둔한다. 나라의 도가 실천되고 있는데도 빈천하게 살면 부끄러운 이거 무슨 얘기냐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데도 가난하게 산다는 것은 공무원 봉급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공무원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라가 형편없는 상황인데도 부귀를 누리고 있다는 것은 뭔가 제대로 그 잘못된 사회 속에서 그냥 기생하면서 자기 배나 채우는 이런 식의 삶을 사는 게 그거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면 나가서 네 포부를 실현하고 그렇지 않으면 물러나라. 이게 주축하는 핵심이죠. 맹자도 그 얘기를 하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맹자의 대장부론이죠. 그죠? 거천하지 광고하고 입천하지 정의하고 뭐 행천하지 대도 이런 쭉 얘기하면서 그 다음 얘기가 득지면은 자신을 실현할 어떤 기회를 잡으면은 여민 유지하고 백성들과 함께 그것을 실천하고 그 다음에 부득지면은 뜻을 얻지 못하면 물러나서 홀로 그 도를 닦는다. 이게 마찬가지로 공자나 마찬가지로 문제의식을 같이 하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주축하는 핵심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진 포부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상황이면 나가는 거고 요즘으로 말하면은 민주주의 시대 정부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죠? 민주화 이후에도 김영삼 정권, 김대중 정권, 노무현, 이명박 쭉 바꿨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지향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으면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물러나는 거고 자유주의, 자본주의가 우리 시대에 필요한 정신이라고 생각하는 정부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게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공동체가 더불어 잘 사는 이런 것이 더 환경 이런 게 더 중요하지 경제발전 이런 게 더 중요한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코드가 맞다. 역시 경제가 중요하고 자본주의를 꼽히는 게 우리 시대의 과제라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아무 때나 나가고 아무 때나 왜 저 장관 뭐 할 때 되면 뭐 신문에 나온 그 중에 있잖아요. 전부 다 전화통 앞에 앉아 있다. 혹시 저 장관하러 올라갈 거. 그러니까 지금이 내가 나아갈 만한 때인지 아닌지 내 소신에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래서 장관 자리 하나 나인데 안 올까 생각하는 것은 이건 선비의 본분에 옛날로 말하면 선부의 본분에 전혀 맞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옛날 조선시대가 그나마 어쨌든 문제도 많았지만 500년을 지탱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그 어떤 그 선비들의 어떤 강직함 어떤 자기가 옳다는 것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는 물 모든 선비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이 그래도 유지돼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주역에도 그러죠. 둔께라는 께가 있는데 주역이 밑에 있는 그 부호세계가 산을 가리키는 강께고 위에 쭉 있는 게 태극기에 많이 나오는 그 하늘을 가리키는 건께예요. 거기 풀이를 보면은 하늘 아래 산이 있는 것이 둔께 위치다. 군자는 이 이치를 본받아서 소인들을 멀리한다. 왜 멀리하느냐? 불호위험.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엄정함을 취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 이게 둔께 이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부에 있다가 왕 밑에 있다가 물러난다.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물론 믿기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미워하는 차원을 넘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히 하게 한 하나의 행동으로서 그런 식의 은둔을 선택한다는 거죠. 우리 한참이 군사정부 시대나 이럴 때 어떤 사람이 국무총리로 들어가느냐가 사회적으로 되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런 사람이 국무총리 들어간다고? 이 정부가 뭔가 나쁜 정부는 아닌 모양이네. 그죠? 저 사람이 물러났다고? 뭔가 이 정부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네. 어떤 사회적으로 상징적인 명망을 가진 사람이 장관이나 국무총리 자리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거기에 대해서 정보가 없는 사람들이 그 정부에 대한 어떤 그 평가, 시각 이런 것을 되게 좌우한 면들도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쉽게 말하면 근대 현대판 출처죠. 나아가고 물러가고. 이게 공직사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은둔이라는 것은 소극적으로 나 그만할래가 아니라 은둔 자체가 강력한 의사표현이라는 거죠. 난 당신을 인정할 수 없어. 난 이 정부를 난 이 대통령과 코드가 안 맞아. 나는 물러날 거야. 그럼으로써 그것을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강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은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처 이러면은 나가고 물러나는 것 두 개 모두가 강력한 자기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거다. 나가면 나가는 대로, 물러나는 대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아가고 물러감이라는 것이 방향은 반대지만 지향하는 것은 같다. 같은 목적, 다른 판단일 뿐이다. 지금이 나아갈 때냐, 물러날 때시냐 하는 그런 판단일 뿐이다.
그럼 나아가고 물러나는 건 누가 판단해요? 지금이 나아갈 때인지 물러날 때인지 그럼 누가 판단할까요? 누가 판단할까요? 본인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생각이 다 똑같지 않으니까 같은 시대를 살면서 누구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누구는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대표적인 게 퇴계 선생하고 남명 선생이거든요. 같은 해 태어나가지고 남명 선생이 한 해 더 살았는데 두 분이 경상 좌도 우도를 이렇게 학술적으로 학파적으로 양분하고 계셨지만은 평생 만나지는 않았어요. 편지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퇴계 선생도 계속 물러나려고 했지만 어쨌든 관직에 나가셨죠. 뭐 누구 조사에 의하면 140번 정도 벼슬이 내려졌는데 70번 정도를 계속 물러나셨다 그러던데 퇴계 선생은 그대로 계속 물러나라 그랬어요. 그 시대가 무엇을 해볼 수 있는 시대를 아셨기 때문에 물러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관직에 나갔어요. 근데 남명 선생은 한 번도 안 나갔죠. 그러니까 퇴계 선생이 남명 선생인데 당신 같은 사람이 이 시대에 나와서 조정에 나와서 무슨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죠. 남명 선생은 반대로 요즘 기본도 안 돼 있는 놈들이 나가서 뭘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그 현실에 나간다는 것이 어떠한 막중한 책임이 있는지 제대로 가르치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서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아갈 것이냐 물러날 것이냐는 되게 개인적인 어떤 판단에 근거를 둔다.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인데 원나라가 세워지고 나서 징기스칸의 손자죠. 쿠빌라이 원나라 세조가 이제 몽골족이 중국을 이제 천하를 패권을 잡은 다음에 몽골족은 뭐 문화적으로 성숙한 민족은 아니니까 중국이란 거대한 땅덩어리를 다스려야 되니까 어떤 그 정도 마인드나 어떤 그 퀄리티가 있는 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당연히 기존에 한족밖에 없죠. 이번에 그 중에 아주 명망 있는 사람이 허영이란 유학자하고 유인이란 유학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쿠빌라이가 허영이라는 사람을 초빙을 하죠. 와라 들어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 이러니까 허영이 들어가요. 원나라 조정에 들어가요. 유인이라는 사람 보고 콜하니까 유인은 죽어도 안 들어가요. 나는 안 들어가겠다 이래요. 그래서 나중에 명유학아니가 그 글을 보면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 번 오라 한다고 유인이 허영 보고 한 번 오라 한다고 냉큼 들어가는 게 너무 가볍지 않냐 지저가 없지 않냐 이러니까 허영이 뭐라 그러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천하의 도가 실현되지 않는다. 저 몽골절 무식한 놈들이 어쩌다 무력으로 중국을 잡긴 잡았는데 쟤들이 정치를 알아 행정을 알아 문화를 알아. 기분은 나쁘지만 나 같은 사람이 들어가서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 줘야 이 도가 계승되고 실현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반대로 유인 보고 왜 그렇게 부르는데도 안 들어가냐니까 유인이 뭐라 그러냐. 이렇게 해야 도가 지켜진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가 분명해진다. 누군가는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야 이게 몽골족이 한족을 지금 지배하면서 이렇게 하긴 하지만 이제 중국인의 입장이죠. 저게 어떤 그 정통적인 어떤 그 왕조라고는 볼 수 없다. 이런 것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누구냐? 같은 시대를 허영과 유인이라는 사람이 서로 다르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자기의 평생에 걸친 도덕적 수양을 통해 가지고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공직사회에서 이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공직에 나가는 공무원분들이 유학자들이 사서상경을 같이 공부하면서 그 가치를 공유하고 수양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각자대로 요즘 근대식 교육을 받다 공무원 시험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정정길 박사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맞아요. 맞는데 공무원들 각각도 그게 준비가 그런 것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나갈 것이 물러날 것이니까 평소 훈련이 안 돼 있는데 그걸 어려운 거죠. 소신행정, 책임행정 다 중요한데 그럼 그러려면 먼저 공무원들이 그렇게 소양을 갖춰야 되는데 조선시대는 어쨌든 하나의 유학 공동체에서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요즘의 의미가 있으려면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 공직을 수기 아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공직자들의 가치관 함양. 그냥 공직이 나가서 봉급이나 타먹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가진 학교에서 배우거나 평소에 배운 내가 국가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그렇게 평소에 함양한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대국민 서비스 봉사를 한다는 그런 어떤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아니다 싶으면 물러날 수 있는 환경이나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우리가 조선시대 출처관을 지금 활용이나 응용을 하려면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문제는 여기서 써놨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수기 아닌의 관점에서 공직 생활을 한다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공직의 선별이나 승진 과정에 제가 볼 때는 제가 인문학자로 그런 게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을 테스트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공직시험에서 공무원 시험에서 과목이 어떻게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조선시대로 말하면 이제 대책시험 같은 거 국가적 현안이나 인문학적인 주제를 던지고 논술시험이죠. 그런 식의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사시는 문장시험이었지만 생원시는 이 유교 경전 철학시험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죠. 그러면 시험만 잘 본다고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냐? 아니죠. 아니지만 적어도 예를 들어서 공동체가 무엇이고 인간다움이 무엇이고 행정이 소신행정이 무엇이 이런 것에 대한 논술 시험이 있다면은 어쨌든 준비는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데 대한 참고서를 보고 뭘 어떤 고민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공무원 개개인 보고 어쨌든 소신행정을 해야 된다. 그게 금방 되겠냐는 거죠.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 문제. 나가고 물러가는 것이 어려울 쓰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한 거예요. 집에 아버지가 돈이 많아야 나 안 해 하고 나갈 수 있지만은 생계가 자신인데 달린 사람 보고 물러나라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이 공직사를 잘 몰라서 그냥 이게 혼자 그냥 그 망상인지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직책이나 요즘 개방형 공직제도 많이 인용하잖아요. 그죠? 중요한 직책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자리는 개방형 직위로 대폭 늘려가지고 자유롭게 그 개방형 직위에 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본업이 있어요. 또 자기 전문직들이기 때문에 그걸 물러나도 자기가 먹고 살 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런 직종을 공무원 사회에 새로운 그 분위기도 넓히면서 그런 걸 가급적 확대해 가지고 물러나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의 그 소위 말하는 어떤 그 그룹의 공직 사회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문화가 될 수 있게 이런 것들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난 이 정권하고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물러나고. 그럼 다음 정권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지난 정권하고 이것 때문에 코드가 안 맞아서 물러났는데 우리하고 맞는 것 같네. 그럼 나하고 일해 볼 수 있느냐. 뭐 이러면 또 이게 좀 자유로운. 그러니까 물러나면 역적이고 나가면 충신이고 이런 단세포적인 생각하면 안 되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자기 코드에 맞을 땐 나가서 일하고 아닐 땐 물러나고 하는 것이 자유로운 그런 식의 공직사회. 전체 공직사회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어떤 그것이 가능한 사회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거 제가 그래서 잘 몰라서 물어봤는데 공무원 보니까 공무원 중에 공무원 그 법안에 복종하지 않아도 복종의 의미가 있는데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법에는 똑같은 얘기가 있는데 단서가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복종을 하는데 복종 안 할 수도 있는데 의견을 진술할 때는 조항이 있어요. 그 시행 지침을 한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무상 명령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이나 문서 등 어느 형식에 의하여도 무방하지만 직무상 명령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소속 상사가 발해야 하고 부하의 직무 범위에 관한 명령이어야 하고 그 형식이 법정 절차를 구비해야 하고 그 내용이 헌법상 실현 가능하고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직무명령이 위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흠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부하 직원이 상사의 명령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나아가 위법한 직무상에서는 복종을 거부해야 된다. 이게 지금 현재 공무원법에 규정이 시행시켜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현실적으로 이게 얼마나 제대로 될까요? 그죠? 그래서 상급자들이 있고 승진이 있고 근데 불가능한 얘기죠.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얼마나 공직사회가 이것이 이 조항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냐 이런 것도 우리가 되게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선언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그건 내가 싫으면 사인에 참여 안 하는 거고. 왜 저 공직자들이 무슨 문제가 생겨서 검찰청 앞에 서거나 범죄를 받을 때 보면 대부분 상사가 시켜서 할 수 없이 했다는 사람들도 꽤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규정상으로 적어도 조선시대 선비들의 출처관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 있는 제도도 이런 것들이 가능한 사회에서 우리가 좀 그런 문제, 소신행정, 책임행정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 뿌리는 조선시대 공직사회의 출처관과 맥이 닿아있고 그건 대개 공직사회를 강력하게 건강하게 만들었던 하나의 전통이었다. 그런 거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것이 제 말씀의 요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릴 수 있다면 뭐 1시간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정해진 일정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제가 계속 독촉을 해서 교수님 마음이 분주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공자, 맹자, 뭐 율곡까지 예를 들으셔가지고 출처관이 어땠는지 살펴봐 주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현대사에서 공무원들이 필요한 뭐 소명 의식이나 또 진퇴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말씀, 그리고 또 마지막에 임용제도에 있어서도 논술 시험이나 개방형 임용제도가 이제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시면서 현재 이제 불복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공무원 세계 이제 한계까지 짚어주셔서 아주 심층적으로 논의하시면서 또 우리가 대중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발표를 아주 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우선은 우리 한승주 명지대 교수님께서 1차 토론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승주입니다. 발표가 참 이렇게 많이 배우면서 잘 들었고, 또 이제 유교, 유학 이런 쪽 분들과 공직 윤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닿은 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마침 이 제안하신 이런 부분과 관련된 연구를 쭉 해오고 있는지라 해서 조금 더 유교 유학 쪽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구나라는 걸 이렇게 배울 수 있어서 참 좋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제가 했던 이제 인사 제도나 공직자 윤리 요 맥락에서 들었던 감상이나 인상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출처관이라는 게 있었고, 그것이 특히 이제 처은둔이라는 것이 하나의 이제 학인 관료의 저항이었다라는 게 참 이렇게 새롭고 다시 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 이런 영향을 여전히 기대하는 것 같아요. 이런 윤리와 영향력이 있기를. 근데 이제 그런 직위와 역할은 아무래도 고위공직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러니까 정무직인 장관에게 더 요구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장차관이라는 정무직의 관료와 고위공무원단이 자신의 출과 처로서 정치적인 입장과 윤리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휘 역할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이들에게 조금 국한된 이제 윤리가 아닐까, 그리고 그들의 정치적 어떤 권한이기도 한 이런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것도 조금 더 가늠을 하자면 사실상 이제 박근혜 정부 초기에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진모 그분이 이제 복지제도와 관련된 이견으로 이제 임명된 지 얼마 안 돼서 처했죠, 나갔지요. 이제 이런 게 하나의 이제 사회에, 그리고 그 분야에게 생각해볼 사회거리를 강하게 던지는 사례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나감이 언론에 조명되고 사회가 성찰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장관. 근데 현재 이제 인터뷰를 해보거나 하면은 사실상 청와대가 아니죠. 이제 용산으로부터 이런 정치적으로 내려오는 이제 지시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지시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실무 공무원들이 하는 이견과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의 우려들이 부딪힐 때 그걸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사실상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조정해야 될 역할, 중재자 역할이 사실상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관이 그런 식으로 내각 구성이 되어지지 않고 본인의 역을 그걸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대통령실의 공약을 일선에 강하게 투사하고 끌어가야 될 자기 역할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교가 제안하고 있고 유학이 그 오랫동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출처를 통해 가지고 공직윤리를 보여야 한다라는 게 사실상 이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좀 안타깝다는 거였고, 이제 그거랑 좀 달리 고위공직자에게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장국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직업관료로서의 이제 가장 상단에 있는 고위공무원단 1,800여 명이 되는 이들에게 그러면 그들의 출처는 어찌할 것, 현실에서 어렵다 하셨는데 아마 이게 이들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전에, 그러니까 이번 정부 전까지의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4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이 이제 의원 면직, 사표 쓰는 거예요. 사표 쓰는 통계를 봤을 때 언제 많이 사표가 불쑥 올라가는가, 우리 짐작대로 이건 정권 교체랑 관련이 돼 있겠다 싶었는데 이게 굉장히 자명하게 보여지는 건 아니었는데요. 지난 정부까지는 대통령이 새로 정부가 들어오고 1년 차
이때 고위공무원들의 그러니까 사표가 증가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물론 전체 공무원으로 했을 땐 그 경향이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고위공무원들에게선 그런 경향이 있었고 지금은 아니었지만 그 전에 뭐 DJ 정부,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 10년, 20년 그 즈음이요. 그 즈음에 있었던 관행은 새 정부가 들어오면은 모든 이제 1급, 2급 공무원들 그 당시 이제 1, 2급 지금의 고위공무원들이 일괄 사표를 내고 이제 장관과 이제 대통령실이 선정하는 선별 수리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사실상 이미 그러한 일들이, 그러니까 고위 공무원들의 나아감이 정치적으로 연동되고 있더라라는 경향성은 다소 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미 현장에 가서 보면은 이번 정부가 내리는 지시나 국정의 방향이 정말 나랑 맞지 않는다. 그러면 공무원분들은 파견을 신청하거나 교육훈련을 신청하거나 나름대로의 회피의 비공식 트랙들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해 주신 것처럼 이걸 조금 더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의 정치적 혹은 정책적인 이견 때문에 내가 이 직을 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면은 사실상 사표를 쓰기 어려운 고위공무원단 입장에서는 이제 다소간의 그 역할을 회피할 수 있는 다른 제도들을 공식화하고 그 길을 좀 더 열어두어서 정치적인 운영, 자신의 정치적인 인사 운영을 선택할 수 있는 트랙 하나를 좀 운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걸 아마 발표자 박사님께서는 개방형 공무원 제도를 어떻게 해보는 아이디어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개방형 임용 제도는 그러니까 민간의 능력자를 데려오는 이제 용도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서 자율주행차과 뭐 이런 걸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과장 자리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현대차의 누군가를 모셔오는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공직의 윤리의 어떤 표출, 영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자리는 대단히 한정적인 상황에 있다라는 거고, 오히려 개방형 임용 자리에 모집이 안 되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민간이 오질 않아요. 이런 월급과 공직자의 의무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퇴직한 이후에 또 이제 재취업 제한, 물론 많은 제도 개선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민간의 결기 있는 누군가가 의로움과 용기로 공직에 진출해서 실천하고자 하는 자리로서 현재 개방형 임용제도는 거의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 한계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 이제 그럼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이제 윤리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중하위직 공무원에게는 그러니까 자기의 직과 업을 걸고 하는 결단을 요구하기보다 보호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치적인 발언을 내부에서 이건 정치, 이런 지시는, 이런 정책은 현장의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대단한 무리가 있다라는 것을 편안히 말하고 토의할 수 있는 공간이, 집단적으로 의사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그 공간을 통해서 다소 개인은 감춰지고 집단의 의견으로서 표명된 어떤 의견이 아까 말씀드린 국장이나 장관을 통해 가지고 청와대 대통령실에 전달될 수 있는 제도가 조금 더, 그러니까 행정부 내부의 성숙한 공론의 자리, 수기의 자리가 이제 갖춰질 수 있기를 좀 바란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하나 더 사실상 그 공무원들을 채용할 때 윤리를 전혀 보고 있지 않는다라는 문제 지적에 정말 동감을 하고요. 이게 굳이 어디에 있다라고 한다면 면접. 그러니까 최종이죠. 면접 자리에서 면접용 질문에는 이제 윤리와 책임과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던져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이번에 공무원 5급 시험에서도 행정 윤리 책임과 관련된 게 출제되고 있지만 그게 그 사람의 어떤 윤리적 역량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부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윤리를 이제 윤리적 역량 있는 일을 채용할 것인가 이제 부분을 시험으로 하는 것은 결국 시험의 기술만 늘리는 거라 무용하다라는 입장도 대단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윤리적 역량을 보고 채용해낼 수 있을까가 여전히 고민이라는 생각이 좀 쉽지 않은 이제 제도 설계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이 한승주 명지대 교수님이 행정학과 또 출신이다 보니까 그쪽 전문가시다 보니까 아마 이제 유학 저도 마찬가지로 유학을 전공했는데 유학에서 그 필요한 그 현실적 대안들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잘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가 막 미처 그 부분을 생각 못했는데 이렇게 뭐 지금 중하위직부터 고위공직자까지 다 필요한 방법들에 대한 대안들 그리고 또 지금 면접용 질문에 있어서의 또 윤리 질문들을 어떻게 실효화시켜서 판단해낼 수 있을까 이런 구체적 방법들까지 다 잘 제시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토론자이신 공주대 이치혁 교수님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요청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공주대학교 윤리교육과의 이치혁입니다. 네, 처음에 이제 PPT로만 봤을 때, 뭐, 그래 PPT 안에 상세하게 내용이 다 들어 있어가지고, 큰 어려움 없이 이 내용을 파악을 하고 또 오늘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고 많이 더 명쾌하게 이제 와닿았는데요. 그리고 또 한승주 교수님 몇 가지 제가 이제 의문사항이 있었던 것도 한승주 교수님의 어떤 이제 토론을 통해서 좀 명쾌하게 밝아진 게 있어서 제가 크게 뭐 말씀드릴 거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출처가 오늘날에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게 제도적이나 혹은 개인적인 어떤 경제적인 문제 이런 걸로 가능한 일인가 라는 이런 의문사항을 갖고 있었는데 한 가지 이제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이게 과연 출처를 과거에 이 선비들이 지금 이제 오늘 나온 논의들은 보면 그 행정부의 혹은 대통령의 어떤 이념과 방향성과 나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가지고 출처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셨는데 과거에 이 선비들 율곡 선생과 같은 선비들의 출처가 과연 이념의 문제였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념이 나하고 맞지 않다고 떠나고 이념이 나하고 맞으면 가고 이 문제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정치의 양극화를 불러온 원인이기도 하고 어떤 하나의 결과이기도 한데 그럼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과연 율곡 선생을 비롯한 과거의 이제 선비들의 출처의 어떤 기준은 뭐였을까 하는 점, 그거를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윤리적 역량 이 조선시대 과거 시험과 같은 어떤 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이 어떤 윤리 과목 혹은 인문학적 소양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을 추가하자는 게 발표자님 말씀이었고 또 지금 이제 그거는 면접에서 어느 정도 대체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제가 여기 처음에 이제 PPT 봤을 때는 이게 사실은 구의지학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옛날에도 그 점 많이 지적을 했었잖아요. 이게 지식으로는 아는데 답은 알아요. 답은 아는데 그걸 실천하지 못하는 그냥 책은 책대로 놀고 나는 나대로 노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뭐 발표 중에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그 정도 이해가 되기는 했습니다. 한 가지 이번 발표에서 조금 벗어난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출처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과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 더 많다고 보이지만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고요. 출처와 함께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중에 하나, 조금 더 보완이 될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말씀하신 이 공무원 복종의 의무와 관련해서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복종을 하지 않고 자기 의견을 개진했던 게 사실은
과거에는 유학의 전통으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상소이죠. 상소로 자기 의견을 개진했던 어떤 신하들의 어떤 그런 이제 전통이 강했었고, 그게 안 됐을 때 그 다음이 이제 물러나고 직을 던지고 떠나는 건데, 이 상소에 대한 상소의 문화가 오늘날의 어떤 공직 사회에 좀 장려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상소라는 것은 사실은 그냥 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어떤 격식과 격과 예와 철학이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어떤 그런 철학이 다 들어있는 상소를 통해서 공직사회가 좀 격조 높은 어떤 토론의 장이 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시간을 더 충분히 드려야 되는데 5분밖에 못 하셨는데 자꾸 눈치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지금 뭐 아까 말씀해주신 질문 외에 또 이치혁 교수님께서 세 가지 질문, 출처 기준이나 뭐 또 윤리의 이론과 실천의 그 불합칠성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복종의 의무에 있어서의 뭐 상소 장려제도까지 또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이거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이제 5시에 라운드 테이블 회의를 대 학당에서 합니다. 그때 이제 교수님께서 원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거라고. 네네. 저희가 시간이 발표가 딱 토론까지 40분이라서요. 네. 이것으로서 제 첫 번째 발표를 고생해 주신 우리 세 분 교수님들께 박수를 청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